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우위론이랑 비교우위론을 같이 공부를 한 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으로 시청하는 반도 있을 텐데, 처음으로 시청하는 반은 이 영상을 그냥 보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절대우위론이랑 비교우위론 설명하는 영상을 본 반 같은 경우에는 비교우위론에서 선생님이 그 교환 비율을 잘못 측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 봤던 것들 버려주시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으로 시험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도 다시 올려놨거든요. 근데 1페이지랑 2페이지가 바뀐 부분은 1페이지는 바뀐 부분이 전혀 없고요. 2페이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올려준 PDF 파일에서 2페이지랑 3페이지를 출력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이론 관련된 부분만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우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절대우 이론과 비교 이론이 있는데, 자, 절대우 이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우 이론은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거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절대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어떤 재화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국가가 그 제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게 두 국가한테 모두 유리하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절대우 이론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런 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주어진 표가 제시가 될 텐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숫자는 1시간 동안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반도체를 2개 만들 수 있는 거고, A국은 1시간 동안 섬유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국은 1시간 동안 반도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1시간 동안 섬유를 2개 만들 수 있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생산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걸까요? 작을수록 좋은 건가요?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유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도체랑 섬유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를 1시간에 몇 개 만드냐면 2개 만들죠. 근데 B국은 몇 개 만드냐면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누가 더 잘 만드는 거죠? 그렇죠. A국이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A국이 잘 만드는 거고, 반면에 섬유 같은 경우에는 A국은 섬유를 하나 만들고 1시간에 B국은 섬유를 2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B국이 더 잘 만드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의 절대우위 국가는 당연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A국이 될 거고, 섬유의 절대우위 국가는 섬유를 잘 만드는 B국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국에서 반도체를 다 생산하고 섬유를 B국에서 다 생산해서 교환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절대우위 이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효과를 한번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비율은 반도체 1, 섬유 1을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를 주면 섬유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전을 한번 볼게요. 자, 교육 전에 보면 2시간을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A국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반도체를 2개 만들 수 있고 섬유를 1시간 동안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2시간을 일하면 반도체 2개, 섬유 하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B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하나, 섬유 2개를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근데 아까 반도체 절대우위 국가가 A국이었으니까 A국에서 2시간 동안 생산을 반도체만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2개 할 수 있으니까 2시간 하면 4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B국은 섬유만 생산하네요. 자, 섬유 1시간에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2시간 생산하면
4개 생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정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근데 A국이 자, 반도체가 2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있고 2개만 수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B국에 이제 2개가 가겠죠. 반도체가. 자, 근데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섬유를 몇 개 갖고 올 수 있냐면 2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역 후에는 A국은 반도체 2개, 섬유 2개를 소비할 수 있는 거고 B국은 반도체 2개, 섬유 2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교역 전에는 2개 하나였는데 A국은 자, 교역 후에 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이득을 본 거냐면 섬유 1개의 이득을 본 거고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 2개였는데 2개가 됐으니까 반도체 1개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역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A국과 B국 모두 이득을 봤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이론은 이 절대적인 생산비, 저렴하게 절대적인 생산비에 특화된 국가가 생산해서 교환을 하자. 이거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비교이론은 잘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비교이론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상대적 비용, 근데 상대적 비용을 뭘로 측정하냐면 기회비용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참여국 모두에게 무역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무역이론을 비교 우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느 한 나라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을 때에도 무역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만 낮다면 두 재화 모두 한 국가가 절대우위를 갖고 있어도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를 설명하는 이론이 비교 우위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 우위의 개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비교 우위는 뭐를 의미하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교 우위의 발생 조건을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사실은. 자, 하지만 문제에서 이게 없으면 문제가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선생님이 뭐 변경을 해서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발생 조건 한번 3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없다. 그리고 생산비는 노동 비용으로만 구성을 하고 두 나라는 두 가지 제품에만 생산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표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뭐만 바뀌었냐면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숫자만. 자, 근데 숫자가 바뀐 상황에서도 무역이 가능할 것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절대우위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우위론으로 이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클수록 유리한 거죠. 자, 이거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반도체 A국은 반도체를 1시간 동안 하나 생산할 수 있고 섬유를 2개 생산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반도체 하나 그리고 섬유 2개, 그렇죠? 그리고 B국은 1시간 동안 반도체를 2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섬유는 1시간 동안 6개를 생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절대우위 국가를 찾아볼게요. 자, 반도체는 누가 더 잘 만들죠? B국이죠, 그렇죠? 섬유는요? 이것도 B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우위를 두 개 모두 B국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 이 경우에는 두 국가 간의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절대우위로는 절대우위가 있는 제품을 교환하는 게 얘네들의 전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니니까 절대우위론 같은 경우에는 요 사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를 생산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회비용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회비용의 뜻이 뭐였죠? 기회비용은 한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 요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포기하게 되는 기회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거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국이랑 B국에서 살펴보면은 반도체의 기회비용은 뭘까요? 반도체를 안 만들면 뭘 만들 수 있죠?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섬유의 기회비용은 뭐죠?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국의 반도체 기회비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A국에서 반도체 하나를 안 만들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를 만들므로써 포기하게 되는 기회가 뭐죠? 섬유죠. 근데 몇 개 만들 수 있죠? 2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의 기회비용은 섬유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섬유 하나의 기회비용은 뭘까요? 자, 섬유를 1시간 동안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섬유 하나는 30분이 걸리는 거죠. 섬유 하나를 만드는데. 그럼 30분 동안 반도체는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반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유 하나의 기회비용은 반도체 2분의 1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B국 같은 경우에 자, 반도체 하나의 기회비용이 얼마인가요? 2개 6개니까 3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유 3개가 되는 거고요. 섬유 하나의 기회비용은 뭘까요? 반도체 3분의 1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하면은 이제 비교의 국가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표로 내려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한 반도체 A국 반도체의 기회비용 얼마죠? 섬유 2개죠. B국 반도체 기회비용은 섬유 3개가 돼요. 그렇죠? 자, 뭐가 더 큰가요? B국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근데 기회비용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비용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비교의 국가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기회비용이 작은 A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섬유 기회비용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A국 섬유 기회비용은 반도체 2분의 1개. 자, B국은 3분의 1개. 어디가 더 큰가요? 위에가 크네요. 자, 그러니까 섬유의 비교의 국가는 기회비용이 작은 B국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국에서 반도체 다 만들고 B국에서 섬유 다 만들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 비교 이론의 설명 방식인데요. 자, 이 페이지로 한번 가서 그 교환 비율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니까 지금 설명하는 걸로 선생님 설명하는 걸로 잘 이야기해 주세요. 자, 교환 비율이 반도체 1, 섬유 2.5로 가정을 할게요. 그 경우에 무역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교역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역 전에 4시간을 생산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4시간을 반도체 2시간, 그리고 섬유 2시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국은 1시간에 반도체를 하나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2시간 만들었으니까 2개고요. 그리고 섬유는 1시간에 2개 만들 수 있었는데 2시간 만들었으니까 4개를 소비할 수 있겠죠. 자, B국은 2개 6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만드니까 4개 12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다 생산한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아까 반도체 비교의 국가가 A국이었죠. 자, 그래서 A국이 반도체 4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반도체를 1시간 동안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4시간 만들면 4개네요. 그죠? 자, B국은 4시간 동안 섬유를 만들면 1시간에 6개 만들 수 있었으니까 24개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산을 한 다음에 교환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A국은 자기가 일단 2개만 쓰기로 했어요. 2개만 반도체는 사용을 하고요. 2개만 수출을 하겠대요. 그래서 B국으로 2개를 줬네요. 그럼 2개를 주게 되면, 자, 반도체 1대 2.5로 교환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반도체 2개를 줬으니까 섬유를 몇 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5개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24개 중에 5개를 주면 B국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9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5개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그럼 A국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국은, 자, 교역 전에는 반도체 2개, 섬유 4개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쵸? 소비할 수 있었죠. 근데 교역 후에는 반도체 2개, 섬유 5개를 얻게 됐네요. 그러니까 몇 개의 이익을 본 거죠? 섬유
한 개 이득을 본 거죠. 이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비국을 한번 보면요. 비국은 교육 전에는 반도체 4개, 섬유 12개를 알 수 있었는데 소비할 수 있었는데 자, 교육 후에는 반도체 2개, 섬유 19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보면은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가 지금 몇 개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2개가 줄었고요. 그렇죠? 섬유는 몇 개 늘었죠? 플러스 7개가 늘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반도체를 비국이 2개를 생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죠? 2개를 생산하는데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1시간 동안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섬유는 지금 1시간 동안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죠? 6개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2개를 생산을 하고 6개를 포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6개가 포기가 된 상태에서 몇 개를 갖고 왔냐면 7개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는 2개 하고 6개를 생산을 하면은 4개, 12개를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자, 얘네가 요거 2개를 만들고 6개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몇 개를 더 갖고 온 거냐면은 6개 중에 1개를 더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자, B국도 몇 개 이득을 본 거냐면 섬유 1개의 이득을 본 거고요. 그리고 A국도 섬유 1개의 이득을 보게 된 거다. 비교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반도체를 1시간에 2개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섬유는 1시간에 6개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개를 받아왔죠? 7개를 받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1개만큼 B국이 이득을 본 거다. 그래서 A국과 B국 모두 섬유 1개 이득을 본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비교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둘 다 절대 우위를 다 한 국가가 갖고 있어도 자, 반도체는 A국이 섬유는 B국이 특화하여 생산하는 게 두 국가한테 모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이론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교 이론이 조금 더 진보된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교 이론과 절대 이론 설명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2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그 문제 풀이 PDF 파일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문 나는 부분은 선생님이 등교 계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3페이지를 보면 오늘 새로운 그 영상이 나가게 될 텐데, 새로운 단어가 나가게 될 텐데, 그 영상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국제 무역의 확대의 영향이라고 하는 단원의 내용이 주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배울 내용 간단하게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확대되는 이제 배경이 있었겠죠. 그 배경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향이 있겠죠. 국제무역에 따른 영향이 있을 텐데, 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좀 그냥 프린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계지도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는 요런 기업들, 그렇죠? 네, 햄버거 기업, 그렇죠? 콜라 기업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국적 기업은 한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국제무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국제무역이 확대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국제무역을 확대된 배경에는 당연히 세계화가 있겠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자, 그 세계화의 의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화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세계화가 발생하게 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탈냉전에 따른 공산권 국가들이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자, 이 냉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국가 간 교류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냉전이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냉전 체제는 뭐냐면, 자, 냉전은 영어로는 콜드 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계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교류 정책 그리고 무역도 없었던 상황이 한 40년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냉전 체제가 이제 1980년도 후반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끝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이 공산권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여기 보이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로 쪼개진 국가였는데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되게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주의로 편입되면서 교역이 시작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국도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수교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상하이를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요. 그 중국이 자유경제로 돌아서게 되면서 가장 발전한 도시 하면 상하이를 뽑거든요. 근데 상하이가 1950년대에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어촌 도시였는데 이런 어촌 도시가 교역이 시작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도시보다 화려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무역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되는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 GDP는 세계 GDP 비중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중국이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국가 간 교류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다국적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게 되면서 국제무역이 확대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기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기구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기구고요. 영어로는 WTO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언제 출범을 하게 되냐면 1995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걸 관장하는 기구냐면 세계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자, 목적은 뭐냐면 자유무역의 실현이 목적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이 WTO의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이때부터는 무한 경쟁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의 완화라든지 세금을, 관세를 철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정책들이 실시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FTA를 통한 국제 협력이 증가하게 된다. FTA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FTA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 간 맺는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그 협정을 맺은 나라의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거죠. 아까 그 WTO가 추구했던 거를 실제로 실현한 거를 FT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냐면 57개 국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의 그 모습이고요. 57개국과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무역이 확대되게 되는데, 자, 이 국제무역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의 첫 번째는 소비 기회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 기회가 굉장히 확대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낮은 가격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는 편익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게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요즘에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이란 기업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나온 애플워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최저가가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만 갖고 있을 때는 40만 원을 소비를 해야 이걸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갤럭시 워치라는 걸 발매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싼 20만 원대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샤오미 워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샤오미 워치는 6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애플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40만 원을 사용하겠지만, 자, 그거를 사용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샤오미라고 하는 혹은 갤럭시 워치라고 하는 대체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분명히 소비자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를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 출시한 대표적인 이번에 갤럭시 폴드? 네, 폴드라고 하는 그 휴대폰인데,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접히는 휴대폰이 많지는 않잖아요. 애플에서는 아직 없고 중국에서는 출시가 됐지만 우리나라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판매하는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번으로 접히는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돌돌 많은 액정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였는데 이거를 돌돌 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에서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는, 삼성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신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게 배거든요. 근데 그 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출항한 배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인데요. 자, 이름은 알헤시라스호입니다. 자, 근데 이 알헤시라스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400m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코파이를 한 70억 개 정도를 실을 수가 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양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선박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이런 것들 경쟁을 막 하게 되면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하는 분야가 총 올해 5개였는데요. 그 5개를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이라고 하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삼성전자가 45%,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8% 정도를 차지해서 75%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낸시 플레드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의 부품인 것 같아요. 낸시 플레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OLED, 그러니까 액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액정 패널의 점유율 추이는 놀랍죠. 85%를 삼성이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한 9%를 가지고 있어서 9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박형 TV라고 해가지고 얇은 TV 얘기하는 건데 얇은 TV도 삼성전자가 23%, LG전자가 10%, 그래서 총 33% 이상을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제 무역이 증가가 되면서 자, 문화교류도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문화 산업으로 인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게 되고 그걸 통해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굉장히 큰 또 장점이 있을 텐데, 문화산업 하면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가수들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요즘 좀 잘 나가는 가수는 BTS라고 하는 가수가 되겠죠. 사실 쌤도 BTS를 올해 처음 알게 됐는데 7명인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그 친구들이더라고요. 특히 경제적 파급력으로는 정말 거의 굉장히 큰 기업 수준의 경제적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자, CNN에서 이제 전망을 한 건데 2020년, 23년까지 그 BTS 관련된 산업이 한 56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BTS가 광고를 한 혹은 그 굿즈로 출시한 그 기업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하는 것도 이 그룹의 파급력이 되겠죠. 그리고 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 엔터테이너로도 뽑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BTS를 키우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갔겠죠. 자, 그 그룹이 이제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 기업의 이름은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으로 상장을 했었는데, 그 하이브의 그 시가총액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주식 가치의 평가를 받는 게 11조 2,466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정도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대 기획사, 뭐 YG, 그 SM, JYP의 시가총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SM은 1조 6천억, JYP는 1조 4천억, YG는 1조 1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도요,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그 BTS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그룹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1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이냐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 큰 회사가 그
그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적 파급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무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자,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이렇게 잘 나가겠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및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뭐가 있냐면 농업입니다. 농업은 FT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받고요.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맺은 국가가요. 한국 칠레거든요. 그래서 한미 칠레 FTA를 하면서 칠레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부분이 농축산물인데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보면 칠레산 포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게 2003년 전까지는 칠레산 포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FTA 체결되면서 들어온 거, 포도, 키위 뭐 이런 것들, 호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국 칠레를 FTA를 통해서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1조 원이 넘게 됩니다. 근데 고스란히 이거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불안감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혹은 수출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경책을 운영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지표가 국가 무역 의존도라는 건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무역 의존도의 개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2019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37.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경제 규모에서 37.5%를 차지하는 게 수출이고요. 자, 수입은 3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총 의존도는 지금 68.8% 정도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70% 가까운 게 무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세계 무역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을 통해서 세계 경제, 세계 무역과 어떤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요게 보면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압도적이죠. 자동차,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 철강, 무선통신, 플라스틱 제품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료를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입하는 연료를 기준으로 한번 묶어봤거든요. 자, 반도체,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료가 있더라고요. 그 원료가 어떤 거냐면 히토류라고 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토류라고 하는 원료를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선박, 철강, 무선 통신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뭘까요? 자동차, 선박? 당연히 철이겠죠. 철도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을 캐는 게 1%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양에. 그러니까 철도 대부분 수입을 하는 거죠. 철강판도 철광석을 수입을 해서 철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석유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에 또 들어가는 게 석유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히토류, 철, 석유 요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히토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희토류는 뭐냐면은 이런 최첨단 기계에 사용되는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0%입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이 0%고 전 세계에서 8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0%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희토류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점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철강제. 자, 철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필요한데, 자, 우리나라에서 그 필요한 철광석을 수입을 하는 게 99%가 넘는데요. 생산을 하긴 하는데 1%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동차, 선박 이런 걸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 철강제의 유통가격 추이가 코로나 들어서면서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면은 이 자동차 회사와 선박 회사, 선박을 만드는 회사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석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생산량은 0이고요. 근데 석유 가격 추이가 지금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학습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학습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빗설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한 이후 농산물,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 국가끼리 맺는 FTA 대상은 상품을 비롯해 지식, 재산권, 투자,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은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강화하나요? 아니죠. 완화하고 있죠. 자, 니은, 기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니은이 확산되면 협정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리을, 니은이 확산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율성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특정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제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답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5단원의 네 번째 주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등교계약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